자,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은 우리 교재 373페이지입니다. 이제 행정 책임 그리고 이제 행정 통제라는 주제인데 뭐 여긴 간단합니다. 자, 뭐 일단 행정 책임의 뜻은 이런 뜻이죠. 이제 여러분이 되려고 하는 공무원, 행정 관료들이죠. 자, 이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 최종적으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이제 국민. 이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공복이죠. 퍼블릭 서번트. 자, 이렇게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서 일정한 도덕적, 법률적인 규범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최종적으로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정 책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밑에 두 번째 그 점에 보시면 이제 행정 책임의 중요성에다가는 동그라미 한번 해두세요. 자, 오늘날 이 행정 책임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최종적으로 뭘 실현하기 위한 겁니까? 바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이 이제 되려고 하는 이 관료, 실적 관료제 자체가 비민주적이에요. 대표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실적 관료제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한 이제 행정이 되도록 최대한 이제 조화시키려고 하는 게 근본적인 중요성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체크하세요. 자, 오늘날 행정 기능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뭐 국민들 생활 곳곳에 행정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렇게 행정 기능이 확대되고, 두 번째 줄 끝부분. 자, 이거와 더불어 행정이요, 고도로 전문화, 기술화, 복잡화되고 있어요. 행정의 전문화, 기술화, 복잡화 체크하시고, 그에 따라서 전문화, 기술화, 복잡화되다 보니까 관료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재량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재량 확대. 이렇게 행정의 기능이 커지고 행정이 전문화, 기술화, 복잡화되고, 이에 따라서 관료들의 재량과 권한이 커지다 보니까 그만큼 관료들로 하여금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행정 책임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오늘날 세 번째, 정부의 권위 체제 약화. 이런 권위는 필요합니다. 권위는. 근데 이제 뭐 각종 부조리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권위 체제가 약화될수록 자꾸 이제 행정을 책임져야 되겠다는 이제 중요성이 커지겠죠. 자, 이게 이제 행정 책임이 이제 중요해지는 이유고, 자, 이번에는 그 밑에 로마자 1번 행정 책임의 종류, 여기다가는 별표 2개를 해두세요. 행정 책임의 종류,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이제 그냥 막연히 행정 책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자, 이 행정 책임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영어로 기억하세요. 이제 첫 번째 견해는 행정 책임을 accountability로 이해하겠다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responsibility로 이해하겠다는 견해가 있어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둘 다 책임인데 책임의 의미가 좀 달라요. 의미가. 자, 먼저 accountability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정부가 이렇게 있으면 정부가 이제 정부 조직 안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있겠죠. 공무원들이. 그러면 여기 이제 A라는 공무원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A라는 공무원이 이제 국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죠. 이 A라는 공무원이 국민들에게 이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때 A라는 공무원이 지는 행정 책임이란, 자, 이런 겁니다. 자, 정부는 대표성이 없죠. 공무원들은 대표성이 없다 보니까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가 있죠. 의회가 뭐를 만들어요? 법률을 만들어요. 법률을. 그리고 계층제 상층부로부터 뭐가 내려옵니까? 명령이나 규칙이 내려오죠. 명령 또는 규칙, 절차. 그러면 이 A라는 공무원이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전달하면서 지는 행정 책임이란 바로, 자, 이 A라는 공무원 바깥에서 제기되는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가 만드는 법률, 계층제 상층부로부터 내려오는 명령, 규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A라는 공무원 바깥에서 제기되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요구들이죠. 이대로만 행정 업무를 처리하면 A라는 공무원은 그 책임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어카운터빌리티를 어떻게 번역합니까? 1번에 제도적 동그라미 하시고 또 객관적 동그라미 하세요. A라는 공무원 바깥에서 제기되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이고 객관적인 규정 규칙 절차들이죠. 법률의 규정대로만 하면 된다는 논리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 어카운터빌리티는요, 전통적인 정치행정 이원론의 관점입니다. 바로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나 계층제 상층부에서 정책 결정, 즉 법률을 제정하면 그 내용대로 규정 규칙 절차대로만 하면 된다는 논리니까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대의제 원리하에서 법률로 나타나는 의회의 의사, 법률로 나타나는 의회의 의사 체크, 그리고 계층제상 최고관리자의 지시와 같이 관료가 자 외부 동그라미 관료 외부에서 제기되는 요구인데 전부 다 어떤 요구들이에요? 공식적이고 공식적 동그라미 법적인 요구들이죠. 공식적 동그라미 법적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 책임을 이해하겠다는 게 영어로 accountability입니다. 그래서 이제 accountability를 번역을 제도적 책임이다 또는 이제 객관적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이렇게 행정 책임을 accountability로 이해할 때 이 객관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줄쳐져 있죠. 이 공무원 바깥에서 제기되는 법률이라든지 명령 규칙과 같은 공식적인 규정 규칙 절차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시켜라 이런 주장을 하죠. 자, 이렇게 행정 책임을 이해하는 사람이 니은의 동그라미 니은의 파이너 알아두세요. 파이너 동그라미 파이너라는 학자예요. 자, 이번에는 행정 책임을 리스판서빌리티로 이해하겠다는 주장이 있어요. 자, 이제 1번은 전통적인 정치행정 이원론의 관점이죠. 근데 오늘날 현대행정은 어떻습니까? 행정이 전문화, 기술화, 복잡화되고 있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관료들이 재량을 갖게 되고 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결정권까지도 행사하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 오늘날 현대행정에서는 행정이 전문화, 기술화, 복잡화되다 보니까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법률로 상세한 내용을 정하기가 어려워요. 계층제 상층부에서 명령규칙으로 세세하게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늘날은 형해화됐지. 그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이 A라는 공무원에게 뭐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재량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법률로 명령규칙으로 A라는 공무원을 세세하게 통제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 리스판서빌리티인데 이 리스판서빌리티 이런 뜻입니다. 여기 A라는 공무원이 있다. 그러면 지금 법률이나 명령규칙은 세세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이 A라는 공무원에게 이제 자율성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 이 A라는 공무원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자, 이런 외적인 통제 장치가 없더라도 스스로 나는 국민에 대한 공복이다 라는 의식을 갖춰가지고요, 외적인 감시 감독 장치가 없더라도 스스로 국민을 위한 공복이다, 수임자라는 의식을 갖춰가지고 최대한 국민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파악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즉각적으로 국민의 요구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행정 책임을 이해하는 게 리스판서빌리티예요. 그래서 리스판서빌리티는 어떻게 번역합니까? 제목에 자율적 책임이고, 자율적 동그라미, 또 이거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스스로 한다 그랬죠? 스스로 기준을 정립해서 이거는 주관적이죠. 주관적 동그라미.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정리하시면 현대행정에서의 복잡성, 전문 기술성 증대에 따라서 전통적인 어카운터빌리티 확보가 어려워진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관료들이 스스로 동그라미 내면의 가치나 기준을 정립해서 자발적 동그라미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제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이에 능동적 동그라미 대응하는 것, 이런 식으로 행정 책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카운터빌리티는 법적 책임의 성격이 있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책임의 성격이 있는 단어입니다. 어카운터빌리티는 법적인 거고 책임, 리스판시빌리티는 도덕적인 책임의 성격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 행정 책임을 이렇게 리스판시빌리티로 이해할 때, 자, 리스판시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규정 규칙 절차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뭐 사회화시킨다든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교육 훈련, 그 다음에 체크해서요, 전문 직업적 기준 정립. 이런 대표적인 전문 직업인 의사 있죠. 의사는 어때요? 의사는 이러한 명령 규칙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의술을 최대한 발휘해서 환자를 빨리 낫게끔 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전문 직업적 기준이 있거든요. 공무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무원도 하나의 전문 직업인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되는 전문 직업적 기준을 정립해 놓으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 기준에 맞는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행정 책임을 이해하는 사람, 두 번째 줄에 프리드리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그 파이너라는 학자하고 이 프리드리가 이 행정 책임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한때 논쟁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표에 보시면 이제 이 둘을 극단적으로 대비시켰죠? 어카운터빌리티하고 리스판시빌리티를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74페이지요. 이번에는 행정 통제인데, 자, 여러분들 행정 책임을 어카운터빌리티로 이해하든 리스판시빌리티로 이해하든 이 행정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통제가 필요하죠. 컨트롤. 이거는 이제 행정 통제라 그래요. 행정 통제. 자, 일단 행정 통제 뜻 좀 알아두세요. 행정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인데, 자, 행정 통제는 이런 뜻입니다. 사전에 기준이나 목표를 정립을 해요. 그런 다음에 행정 활동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평가해 가지고 얼마나 목표나 기준에 부합한 행동을 했는지를 평가해서 피드백하는, 시정 조치하는, 요거를 행정 통제라 그래요. 그래서 행정 통제는 행정 목표와 그 실천 행동을 가급적이면 부합시키도록 이제 이루어지는 활동, 시정 조치하는 활동,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행정 통제에서는요, 오른쪽 페이지 표가 중요합니다. 375페이지. 자, 별표 2개 하시고요. 이 길버트라는 학자가 행정 통제 유형을 형광펜으로 외부 통제 동그라미, 내부 통제 동그라미, 이렇게 행정 통제 유형을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로 나눠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는요, 자, 여기에 정부가 이렇게 있다. 정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통제 메커니즘을 내부 통제라 그래요. 근데 정부 바깥에 뭐 있습니까? 아까 봤다시피 정부 바깥에, 자,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 있죠. 그리고 뭐 있어요? 법원 있죠. 또 일반 국민들 있죠. 이들이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는 외부 통제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19세기 입법국가 시절은요, 행정이 단순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입법국가 시절에는 주로 외부 통제가 중심이었어. 하지만 오늘날 현대 행정은 행정이 전문화 기술화 복잡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현대 행정에서는 행정의 전문화 기술화 복잡화 때문에 이 외부 통제보다는 내부 통제 메커니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 바로 밑에 해설되어 있는 거 외부 통제 줄쳐 두세요. 국회나 사법부와 같이 행정조직 외부의 사람이나 기관에 의한 통제고 체크해요. 비교적 행정이 단순했던 입법국가 시대에 중시됐었다. 반면 내부 통제는 행정의 전문화 기술화 복잡화가 심화되는 현대 행정에서
외부 통제의 실효성이 약화되면서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외부 통제, 내부 통제. 자, 이 외부 통제, 내부 통제를요, 다시 체크해요. 형광펜으로 공식 통제하고 비공식 통제로 나뉘어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먼저 외부 통제면서 공식적인 거 뭐 있어요?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해서,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재판으로, 그리고 체크하세요. 옴부즈만이라는 게 있어요. 옴부즈만. 이거는 외부 통제인데 공식적인 통제 메커니즘이에요. 반면 외부 통제인데 비공식적인 거 있습니다. 민중 통제, 일반 국민들이, 이익 집단, 여론이나 매스컴, 이런 것들은 외부 통제인데 비공식적이에요. 자, 이번에는 내부 통제 봅시다. 내부 통제인데 공식적인 통제 메커니즘으로는 계층제. 뭐 계층제가 대표적인 공식적인 내부 질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행정부의 감찰 통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정부에 대한 감찰은 감사원에서 하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계층제 맨 꼭대기에 있는 행정수반이 이제 내부적으로 명령 지시를 내려서 통제를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내부인데 비공식적인 거, 윤리확립 체크하시고, 공무원 단체, 공무원 노조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면 스스로 자정작용, 부패 방지 운동 같은 거 펼치죠. 그 다음에 대표 관료제 확립, 이런 것들은 내부인데 비공식적인 통제 메커니즘이에요. 자, 이 표는 꼭 암기를 하시고요. 자, 이 중에서 뭘 볼 거냐면 맨 밑에 박스 안에 옴부즈만을 볼 겁니다. 옴부즈만은 좀 중요합니다. 옴부즈만. 자, 이 옴부즈만은요, 번역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원어 그대로 옴부즈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옴부즈만의 출발이 어느 나라냐면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1800년대 스웨덴에서 맨 처음 시작됐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이다 그러면 스웨덴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반 그냥 영어로 이제 옴부즈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굳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국민의 권리 침해가 이루어졌을 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나서는 관직을 옴부즈만이라고, 그래서 뭐 민정관이라고도 하고 호민관이라고도 하는데, 자, 스웨덴형을 기준으로 일단 봅니다. 옴부즈만의 특징이 중요한데, 스웨덴형을 기준으로 보면요, 의회에서 선출을 해요. 그래서 의회에 소속은 돼 있는데 업무는 독립적으로 해. 그래서 이제 스웨덴을 기준으로 보면 옴부즈만은 의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외부 통제예요. 외부 통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데요. 이 옴부즈만은 위법한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도 개입을 합니다. 이거를 합법성 통제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통제도 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일반적으로는요, 시민이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이제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 옴부즈만의 활동이 개시가 되는데, 이 직권으로 옴부즈만이 어떤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직권으로 개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동그라미 4번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옴부즈만은 그거를 취소나 무효화는 못 시켜요. 이게 옴부즈만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제 단지 어떤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이 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다가 그거를 고쳐라라고 시정 공고만 해요. 공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죠. 그래서 이제 옴부즈만을 이빨 빠진 개다, 물어도 안 아프죠. 자, 이게 이제 옴부즈만이고 일반적인 스웨덴형의.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뭐냐?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원회예요. 국민권익위원회.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 내에서의 부패 방지 역할도 하지만 국민들의 민원을 처리해주는 이 옴부즈만의 역할도 합니다. 자, 특징 보세요.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옴부즈만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행정체제 내부 통제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이제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그라미 3번은 중요해요. 이건 똑같아요.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나 역시 무효화는 어려워요. 단지 뭐만 이제 시정조치 공고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옴부즈만을
정리를 해서 행정 통제까지. 그래서 이 행정 책임하고 행정 통제는 좀 중요합니다. 행정 책임,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의미, 행정 통제에서는 아까 길버트가 분류한 거 내부 통제, 외부 통제, 그리고 옴부즈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내용은 376페이지 행정개혁이에요. 뭐 이것도 지엽적인 내용인데, 자, 개혁 동그라미 하시고 리폼. 자, 일반적으로 개혁은 변화예요. 변화. 근데 모든 변화가 개혁은 아닙니다. 개혁은요, 바람직한 상태로 가는 변화예요. 그리고 바람직한 상태로 가는 변화는 저절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개혁은 바람직한 상태로 가는 변화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행정개혁이죠. 행정을 개혁시키는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행정이란 뭐냐? 정부 관료제를 말해요. 정부 조직. 그래서 현재의 정부 관료제 조직을 보다 나은 상태로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행정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권이 새로 출범하면요, 항상 시작하는 게 행정개혁이에요. 자, 특성이 중요한데 행정개혁은 바람직한 변화라 그랬죠? 체크하시고. 그리고 어떤 변화예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입니다. 계획적 변동. 그래서 이제 뭐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한 목표 지향성을 가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중요한데 현재의 행정 상태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현재 만족하고 있는 세력들은 개혁에 저항하죠. 그래서 그 행정개혁에는 필연적으로 저항이 유발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은 기본적으로 개방체제적 관점이에요. 이제 외부 환경이 변하니까 그에 맞춰서 체제가, 정부 조직이 이제 바뀌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치적 상황, 개혁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갈등, 뭐 이런 이제 것들이 나타나고, 개혁에서는 특징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접근 방법 동그라미 하시고, 접근 방법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구조적 동그라미, 과정적, 기술적 동그라미, 행태적 동그라미. 자, 그러면 먼저 구조적 접근 방법은요,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인데, 왜냐하면 이제 전통적인 행정 이론 자체가 공식적인 구조의 제도에 초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직 이론에서 공부했던 구조 변수 있죠. 뭐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과 같은 이런 구조 변수를 바꿔줌으로써 행정을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접근 방법. 그래서 이제 오늘날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기계적 구조가 적합해요? 유기적 구조가 적합해요?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기적 구조로 만들어요?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이라는 변수를 낮춰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의 행정 조직을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적, 기술적 접근 방법은요, 과정, 프로세스,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기술 있죠. 이거를 변화시키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기업 조직이든 정부 조직이든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기술은요, 과거에는 서류, 종이 문서로 했지만 요즘은 전부 다 뭐로 합니까? 전자문서로 처리해요. 이렇게 해서 자, 정보통신기술이 도입됨으로써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억해 주세요. BPR이라 그래요. BPR.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자, 과정적 기술적 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게 IT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BPR은 뭐의 약자입니까? BPR은 비즈니스 업무가 처리되는 프로세스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R은 리엔지니어링이에요. 리엔지니어링. 바로 혁신이죠. 프로세스 혁신을 BPR이라 그래요. 기억해 두시고요. 뭐 옛날에는 종이 문서로 업무를 처리했지만, 그리고 이제 결제받았죠. 하지만 오늘날은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또는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혁신적으로 단축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행태적 접근 방법. 여러분, 행태적 접근 방법은요, 자, 행태가 뭡니까? 행동과 태도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변화시켜서 행정을 보다 나은 상태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 이거를 행태적 접근 방법. 예를 들어, X이론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Y이론적인 가치관과 태도로 바꿔주면 되죠. 자, 이러한 행태적 접근 방법에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오른쪽에 OD입니다. OD 동그라미. 뭐의 약자입니까? 조직 발전이에요. Organizational Development. 그래서 이제 박스에 보시면 OD가 있는데 이 OD는 이런 겁니다. 조직 구성원을요, Y이론적인 인간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면 자, X이론적인 인간을 Y이론적인 인간, 즉 성장이론적인 인간, 자아실현적인 인간으로 바꿔주면 우리 이미 했었습니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바로 개인의 자아실현, 개인의 목표 달성이 돼버리는 거죠. 이름하여 통합형 관리예요. 이런 식으로 조직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줄침 부분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줄, 행태과학적인 지식과 기술. 이 행태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이 우리 조직이론에서 봤던 사회심리학적인 기술이에요. 이런 걸 활용해서 줄침 부분, 조직 내 인간적 가치를 향상시키면서 자아실현을 시키면서 동시에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체크하시면 행태과학을 응용합니다. 행태과학을.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여기서는 집단을 중시해요. 그리고 과정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가치관과 태도가 변화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 간의 팀워크, 협력의식을 높이는 이런 걸 중시하고, 그리고 이제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동그라미 3번, 행태과학 전문가, 이 외부 전문가입니다. 외부에 이제 뭐 대학의 사회심리학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개입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 이 OD의 주요 기법이다. 그러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동그라미 1번은 꼭 알아두세요. 감수성 훈련이라고도 하는데, 감수성, 얘를 다른 말로 실험실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 구성원들을 일정한 이제 실험실 같은 상황 속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러다 보면 내가 평소에 회사 생활하면서 부하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이 이 실험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 즉 부하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대인관계에 대한 감수성, 이거를 높이려고 하는 훈련을 실험실 훈련 또는 감수성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감수성은 sensitivity죠. 이름하여 대인관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2번에 뭐 팀워크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팀 발전. 자, 이런 팀 발전, 이런 것들, 뭐 팀워크 증진 훈련이에요. 우리 뭐 워크샵이나 MT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OD의 기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면 378페이지, 이제 로마자 2번에 여러분들 그 행정개혁에는 필연적으로 저항이 나타나거든요. 뭐 이미 아까 특징에서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저항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1번에 저항이 왜 발생하느냐, 발생 원인 동그라미 하시고 4가지 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좀 중요한데, 저항의 극복 방안에 동그라미 하시고 3가지 체크하세요. 강제적 방법, 공리적 기술적 방법, 규범적 사회적 방법. 자, 강제적 방법은 쉽습니다. 저항에 극복하는 세력을 어떻게 해요? 그냥 공권력 투입해가지고 눌러버리는 거죠. 이거는 뭐 좀 문제가 있는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공리적 기술적인 방법은요, 이런 겁니다. 공리, 이익이죠, 이익. 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왜 저항하냐 하면요, 손해를 보니까 저항을 해요. 개혁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저항을 하는 거지.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익, 즉 보상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항이 약화되겠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접근 방법은 테크니컬한 측면들을 변화시키는 건데, 예를 들어 개혁을 급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저항이 약화가 돼요. 또 개혁을 뭐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뜯어고치겠다 전면적으로 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할수록 저항이 약화가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리적 기술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가장 바람직한 극복 방안이 규범적 사회적 방법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개혁 대상을 개혁 과정에 참여시켜요. 그래서 참여 동그라미.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요. 정보 제공 체크. 이렇게 해서 스스로 개혁을 받아들이도록 수용 체크. 그래서 참여,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자발적인 협력과 수용 체크. 이렇게 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이제 규범적 사회적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에 최근 OECD 국가들의 행정개혁, 이거는 NPM이죠.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NPM. 그래서 이제 영국, 뉴질랜드, 미국 중심으로 정리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이미 앞서서 봤던 NPM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정보와 전자정보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